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앤디 김 하원의원의 경쟁자 태미 머피 후보가 선거운동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추었습니다. 국경 순찰대장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을 통한 불법 이민 추이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세금 대비 받는 서비스의 질이 최하위인 주 1위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뉴욕은 4위, 뉴저지는 9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현재 협상 중인 뉴욕주 의회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이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경쟁자 태미 머피 후보가 선거운동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최초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의 경쟁자였던 태미 머피 후보는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의원 선거운동의 중단을 발표하고 이 경선을 계속한다면 분열적이고 부정적인 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후보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앤디 김 의원은 태미 머피 후보와의 경쟁에서 이미 여러 카운티 당원 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선전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머피 후보가 주지사의 배우자로서 향후 여타 카운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며 카운티 라인 제도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프라이머리의 독특한 카운티 라인 제도는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를 유리한 위치에 배치하는 전통입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이날 머피 후보의 사퇴로 그를 지지한 카운티 라인도 의문에 빠지게 됐다며 향후 이들 카운티가 김 의원 쪽으로 돌아설지를 결정하게 되리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머피 후보는 김 의원을 명확하게 지지하진 않았지만 사퇴에 변해서 당의 단합을 강조했고 앤디 김 의원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앤디 김 의원의 상원의원 도전이 더욱 주목을 받게 돼 미국 정치계에서 한국계 최초로 상원의원이 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4억 5,400만 달러의 공탁금을 부과받았었죠. 이 공탁금이 1억 7,500만 달러로 크게 삭감됐습니다. 현금과 부동산 등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뉴욕주 항소법원이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 5,400만 달러에서 1억 7,50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 이후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 맨하튼 지방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 5,400만 달러를 법원에 공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탁금이 너무 큰 액수라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내로 1억 7,500만 달러를 공탁하면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경 순찰대장이 미국과 멕시코 접경을 통한 불법 이민 추이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또 옳은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오기를 택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우언스 미 국경 순찰대장은 어제 공개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시작된 2024 회계연도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 수가 이미 100만 명에 육박했고 올해 9월까지는 3년 연속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 가운데 카메라나 센서에 의해 탐지됐지만 체포되지 않은 이른바 도주자들 14만 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의도와 배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그들은 지금 우리 국경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국경 문제는 오는 11월 대선에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집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과 같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지지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한수 순찰 대장은 자신들이 마주하는 대부분의 이민자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끔찍한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은 방법으로 우리 국가에 들어오기를 택하기를 바란다며 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첫걸음으로 시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중단, 셧다운을 막기 위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위기는 가까스로 해소됐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3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자택에서 이번 중요한 예산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국방부터 국토안보, 교육, 보건복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에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세출 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앞서 이날 오전 2시께 예산안을 찬성 74표, 반대 2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전날 찬성 286표, 반대 134표로 처리했습니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시간을 2시간께 넘겨 가까스로 표심을 합치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합의가 어느 쪽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타협을 의미한다면서 하원 공화당 의원들의 극단적인 삭감은 거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원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한 초당적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늦은 처리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깊은 이견, 그리고 하원 지도부의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했습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예산안 처리의 지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체 12개의 세출 법안 중 농무, 에너지, 법무, 교통, 보훈, 주택, 도시개발부 등 쟁점이 적은 6개 세출 법안은 지난 8월 마무리됐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세금 시즌을 맞아 주별 납세자들이 낸 세금에 따라서 정부로부터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세금 대비 받는 서비스의 질이 최하위인 주 1위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뉴욕은 4위, 뉴저지는 9위에 올랐습니다. 금융정보 매체 넷허브가 세금 시즌을 맞아 발표한 2024년 50가주 납세자 ROI, 투자 대비 이익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8세 이상 1인당 납부 세액 순위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1위를 기록했지만 전체 정부 서비스 순위는 37위에 그치면서 ROI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월렛허브는 이번 조사에서 주 및 지방세 징수액과 각 주에서 납세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을 5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비교 평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식수 품질에서는 전국 공동 1위를 차지했지만 병원 시스템에서는 45위로 하위권에 머무는 등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하와이, 뉴멕시코, 뉴욕, 노스다코타, 델라웨어, 아칸소, 버몬트, 뉴저지, 매사추세츠가 뒤를 이으며 최악의 ROI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세금 대비 받는 서비스의 질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세금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뉴햄프셔는 정부 서비스 순위 6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ROI를 달성했습니다. 전국에서 납세액 순위 2위인 플로리다, 4위인 사우스다코타, 3위인 미주리가 ROI가 높은 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납세자들이 자신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정부 서비스 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뉴욕주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조기 투표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총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조기 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유권자 등록은 지난 23일 마감됐습니다. 등록을 마친 경우 유권자 등록 상태와 조기 투표 장소 및 시간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5개 보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소 위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조기 투표 기간 동안 선거 보호를 위해 핫라인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재자 투표, 조기 우편 투표, 직접 투표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실의 웹사이트나 핫라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핫라인은 조기 투표 기간과 예비선거 당일에 운영되고 시간별로 운영 시간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투표 기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선거 당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예비선거일 전후인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비선거 당일인 다음 달 2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가 진행됩니다. 뉴욕시에서는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 노동인구의 규모가 10년째 그대로입니다. 미 전역에서 이민자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반대 양상입니다. 뉴욕주 감사원이 노동부 데이터를 토대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시의 이민자 노동인구는 181만 6,400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0.6%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인 이민자 노동인구 증가 추세와 대조적입니다. 미국 전체로는 이민자 노동인구가 2015년 2,629만 7,200명에서 2023년 3,117만 5,200명으로 18.5% 증가했지만 뉴욕시에서는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다만 아시아 국가 출신 이민 노동자의 수는 뉴욕시에서 같은 기간 6.5% 증가해 56만 3,5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전국적인 아시안 노동력 증가율 22%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뉴욕시의 주요 산업,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이민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69.5%에 달하는 등 뉴욕시 경제가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감소 추세는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톰 디나폴리는 해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들이 여전히 높은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들 중에서는 자영업에 도전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뉴욕시 이민 노동인구 중 10.2%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현재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낮추는 법안이 현재 협상 중인 뉴욕주 의회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법안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세미 코엔 엑스타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됐고 뉴욕시 차량 제한 속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명 세미 법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처음 상정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발의입니다. 이 법안은 특히 뉴욕시와 같이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의 차량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 이하로 감소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한속도 감소 적용 도로는 한방향 2차선 도로까지입니다. 브래드 오일만 뉴욕주 상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이후 올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 주 상원 예산안에 모두 포함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속도 감소의 필요성은 전미 자동차협회의 통계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시속 2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2%는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 중 9명, 91%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속도가 시속 20마일로 낮아지면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충돌 사고도 14% 감소했습니다. 제시카 곤잘레스 주 하원 의원은 시내 차량 제한 속도를 더 낮춤으로써 많은 인명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보스턴 미술관이 보관 중인 고려시대 스님 등의 사리를 다음 달 한국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불교계 관계자는 사리를 돌려받기 위해 조계종 측이 다음 달 16일 보스턴 미술관을 방문하기로 양측이 최근 일정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리 반환은 보스턴 미술관 조계종 문화재청 간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스턴 미술관이 사리를 조계종에 기증하고 고려시대 공예품인 은제도금 라마타평 사리구를 일정 기간 한국에 대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사리구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 1과, 지공 선사사리 1과, 나옹 선사사리 2과 등 모두 4과의 사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리구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유출됐고 보스턴 미술관이 1939년 보스턴의 한 딜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정보국을 포함한 미국 내 정보기관에서 이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보당국, 다양성, 평등, 포용부서가 발행하는 내부 소식지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은 정보기관이 통상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넣다라는 표현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흑은 나쁘고 백은 좋다는 인종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기능을 검사하다라는 뜻인 세니티 체크 또한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주 쉬운 일이라는 뜻의 케이크워크, 기득권이라는 뜻의 그랜드파더드 등 그 유래가 흑인 노예제도와 연관이 있는 단어들의 사용 중단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이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 헌법을 수정하는 발의안으로 지난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합법화한 일명 로데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자 뉴욕주가 낙태권 등이 포함된 평등권 조항 확대 및 성문화에 나선 겁니다. 인종, 피부색, 신념 또는 종교에 대한 평등을 명시한 지난 1938년 채택 현 뉴욕주 헌법평등권에 인종과 출신 국가, 연령, 장애 및 성별, 성적 취향, 성정체성, 성표현, 임신, 피임과 낙태, 성전환 등 생식권 등을 추가 수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에서 음력설 결석을 허용하는 법안이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최근 주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음력설 당일 뉴욕 주립대와 시립대 수업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결석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존 리오 주 의원은 지난해 뉴욕주 공립학교 설날 휴교 지정에 이어 공립대학에서도 설날의 의미를 새기고 아시안 문화를 존중하자는 의미로 대학생들에게 이날 출석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는 때때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섭씨 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